지우가 15분간 완벽한 분석을 마치자 교실이 완전한 침묵에 빠졌다. 그러나 브래드가 친구들과 키득거리며 속삭였다. 저걸 어떻게 믿어? 분명히 미리 인터넷에서 찾아본 거야.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애가. 복도에서 들리는 수군거림 가짜 천재. 아시아 애들은 다 암기충. 지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는 주먹을 꽉 쥐며 참아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감사한 일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무료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17세 한국 소녀 김지우가 미국 동부 작은 도시 햄프턴에 도착한 것은 늦가을이었습니다.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치는 순간 지우는 자신이 정말로 태평양을 건너왔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어머니 김소희가 무거운 캐리어를 끌며 터미널을 나서는 모습을 보며 지우는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공항에서 햄프턴까지는 버스로 2시간 거리였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은 고향 서울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높은 빌딩 숲 대신 낮은 주택들이 드문드문 서 있었고 복잡한 지하철 대신 넓은 일직선 도로가 끝없이 뻗어 있었습니다. 가장 이상한 것은 소리였습니다. 서울에서는 항상 들렸던 자동차 경적 소리, 사람들의 빠른 발걸음, 그리고 가끔씩 들려오던 거리 연주자들의 가야금 선율이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지우는 가방 속에 소중히 간직한 아버지의 사진을 꺼내보았습니다. 김준호, 한국 국악계에 떠오르는 별이었던 그는 전통 국악과 현대 음악을 접목한 혁신적인 작곡가였습니다. 그의 대표작 한강의 노래는 가야금과 서양 오케스트라가 어우러진 협주곡으로 국내외에서 큰 찬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2년 전 그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사고는 김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어머니 소희는 서울시립교향악단에서 수석 첼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었지만 남편을 잃은 충격으로 더 이상 무대에 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첼로를 잡기만 해도 아버지와의 추억이 되살아나 눈물이 쏟아졌고 결국 교향악단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시작되었고 무엇보다 서울 곳곳에 스며 있는 아버지의 흔적들이 너무 아팠습니다. 미국 이민을 결심한 것은 소희의 언니 추천 때문이었습니다. 햄프턴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던 언니는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시작해보라며 지우와 소희를 초청했습니다. 소희는 마지막 남은 저축으로 두 사람의 항공료를 마련했고 가장 소중한 물건들만 골라 가방에 담았습니다. 지우가 챙긴 것은 아버지의 작곡 노트 3권, 어머니의 첼로, 그리고 아버지가 직접 만들어준 작은 가야금이었습니다. 그 가야금은 전통적인 크기보다 작아서 여행용으로 제작된 특별한 악기였습니다. 아버지는 지우가 10살 생일 때 이 가야금을 선물하며 말했습니다. 지우야, 이 악기는 우리 조상들의 마음이 담겨 있단다. 어디를 가든 이것만 있으면 집이 그리워지지 않을 거야. 어머니는 자신의 첼로를 항공사에 특별히 신고하여 가져왔습니다. 20년간 함께해온 독일제 첼로였는데 아버지가 어머니와 결혼 1주년 기념으로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첼로 케이스를 받아든 순간 소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우야, 엄마가 다시 연주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대신 이 아이를 돌봐줄 수 있겠니? 햄프턴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고모가 운전해온 낡은 혼다 12개 타고 시내를 지나가면서 지우는 이곳이 자신이 앞으로 살아갈 터전이라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메인 스트리트에는 작은 상점들이 드문드문 있었고 저녁 시간임에도 거리를 걸어 다니는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모의 집은 2층짜리 작은 주택이었습니다. 지우와 어머니가 쓸 방은 지하실을 개조한 작은 공간이었는데 창문이 작아서 낮에도 어두운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모는 최선을 다해 준비해 주었습니다. 처음엔 좁겠지만 곧 적응할 거야. 그리고 지우야, 여기 학교는 한국과 달라. 좀 더 자유롭지만 그만큼 적극적이어야 해. 그날 밤 지우는 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밤늦게까지 들리던 도시의 소음들이 그리웠습니다. 대신 햄프턴의 밤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가끔씩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와 멀리서 들리는 기차 경적 소리만이 전부였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가끔씩 잠꼬대를 하며 여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지우는 어머니의 슬픔이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만큼은 강해져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민 온 지 일주일 후 드디어 햄프턴 고등학교에 첫 등교를 하는 날이 왔습니다. 어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 지우를 위해 김밥을 싸주었습니다. 한국 음식이 그리울 때 먹으라며 건네준 도시락에는 어머니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학교 건물은 생각보다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1960년대에 지어진 듯한 붉은 벽돌 건물이었고 서울의 모든 것이 새롭고 현대적인 것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교무실에서 시간표와 사물함 열쇠를 받을 때 담당 직원은 지우의 이름을 여러 번 반복해서 발음해 보려 했습니다. 지우? 맞나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맞아요라고 대답했지만 자신의 이름이 이곳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소리라는 것을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첫 번째 수업인 영어 시간, 지우는 교실 맨 뒤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선생님이 자기소개를 하라고 했을 때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우입니다. 한국 서울에서 왔어요. 강한 한국어 억양 때문에 몇몇 학생들이 키득키득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따라오는 시선들과 속삭임들이 있었습니다. 제 한국에서 왔대. 이름이 뭐라고? 지우? 왜 항상 그렇게 진지해 보여? 아시아 애들은 다 공부만 잘한다며. 지우는 이런 소리들을 들으며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간은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카페테리아는 서울의 학교 급식실보다 훨씬 크고 소란스러웠습니다. 학생들은 각자 그룹을 이루어 앉아 있었고 지우가 어디에 앉아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구석 테이블에 혼자 앉아 어머니가 싸준 김밥을 먹었습니다. 저게 뭐야? 이상한 음식이네. 지나가던 학생이 지우의 도시락을 보며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지우는 얼굴이 빨개져서 김밥을 재빨리 싸버렸습니다. 고향에서는 당연하고 익숙했던 모든 것들이 이곳에서는 이상하고 특이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오후 음악 수업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지우는 처음으로 조금 안도했습니다. 음악만큼은 언어와 문화를 뛰어넘는 공통 언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음악실에 들어가서 들리는 것은 아버지가 작곡했던 서정적인 선율이나 어머니가 연주하던 클래식이 아닌 시끄러운 팝 음악이었습니다. 지우는 교실 한 구석에 앉아 다른 학생들이 비트에 맞춰 몸을 흔드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그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결심이 솟아올랐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지. 음악은 마음의 언어라고. 언젠가는 내 음악으로 이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지우는 일기장에 썼습니다. 첫날이 끝났다. 모든 것이 어렵고 낯설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의 음악과 어머니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나만의 길을 찾아가겠다.
창밖으로는 햄프턴의 고요한 밤이 깔려 있었고 지우의 새로운 삶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음악 담당 교사인 제니퍼 클라크는 35세의 중년 여성으로 햄프턴 고등학교에서 15년째 음악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보스턴 음대에서 음악 교육학을 전공했지만 졸업 후 큰 도시에서의 경쟁에 지쳐 이 작은 도시로 내려왔습니다. 15년간 비슷한 수준의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 새로운 도전이나 변화에 대해 다소 경직된 태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우가 처음 음악실에 들어왔을 때 클라크 선생님의 첫인상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고 표현이 없어 보이는 아시아 학생이 자신이 15년간 공들여 만든 활기찬 수업 분위기를 해칠까봐 걱정했습니다. 더군다나 지우는 다른 학생들이 팝송에 맞춰 손뼉을 치거나 몸을 흔들 때도 의자에 가만히 앉아 무표정한 얼굴로 앞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는 음악에 전혀 관심이 없나 봐. 클라크 선생님은 동료 교사들과의 대화에서 지우에 대해 이렇게 평했습니다. 아시아 학생들은 보통 수학이나 과학에만 집중하잖아요. 예술 분야는 별로 관심 없어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지우는 음악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수업 시간에 흘러나오는 팝송들을 들으며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화성 분석을 하고 있었고 간단한 멜로디 라인에서도 어떻게 하면 더 풍부한 편곡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깊은 사고 과정이 겉으로는 무관심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첫 주가 지나고 클라크 선생님은 학생들의 기초음악 이론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간단한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대부분은 기본적인 음계나 화음 정도를 묻는 문제였는데 지우의 답안지를 보고 클라크 선생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맞췄을 뿐만 아니라 여백에는 추가적인 설명까지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클라크 선생님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분명히 인터넷에서 미리 찾아본 거겠지. 요즘 학생들은 스마트폰으로 뭐든지 찾아볼 수 있으니까. 두 번째 주 음악 시간, 클라크 선생님은 좀 더 도전적인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20세기 현대 음악에 대한 개론 수업이었는데 특히 무조음악과 12음 기법에 대해 설명하려 했습니다. 고등학생들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음악을 전공하려는 학생들에게는 꼭 필요한 지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20세기 음악혁명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클라크 선생님이 칠판에 복잡한 음표들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듣던 음악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곡된 음악들이 나타났어요. 학생들은 대부분 어려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몇몇은 졸거나 딴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클라크 선생님은 학생들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갑작스럽게 지우를 지명했습니다. 지우 김 앞으로 나와서 이 악보를 분석해 보세요. 칠판에는 아르놀트 쇤베르크의 12음 기법을 사용한 작품의 일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고등학교 음악 과정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의 복잡한 작품이었습니다. 클라크 선생님은 내심 이 정도면 당황할 거야. 그럼 좀 더 겸손해지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교실의 25명 학생들이 일제히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뒷자리에 앉은 브래드 윌슨이 친구들과 키득거리며 속삭였습니다. 저걸 어떻게 알아? 나도 모르겠는데. 또 망신당하는 거 보려고. 아시아 애들도 모르는 게 있구나. 지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색 후드티 아래 숨은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확고했습니다. 칠판 앞으로 걸어가는 동안 마음속에서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우야, 음악은 수학이야. 논리가 있고 체계가 있어. 겁먹지 말고 차근차근 분석해봐. 악보를 보는 순간
아버지가 가르쳐준 음악 이론이 머릿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 김준호는 국악 작곡가였지만 서양 음악 이론에도 정통했습니다. 특히 현대 음악에 관심이 많아서 지우에게 12음 기법부터 세리얼리즘까지 다양한 현대 작곡 기법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곡은 지우가 조심스럽게 영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르놀트 쇤베르크의 12음 기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한국어 억양이 섞인 영어였지만 음악 용어들은 정확했습니다. 음열이 여기서 지우는 분필을 들고 칠판에 숫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C, C샵, D, F 12개의 음을 순서대로 나열하며 기본 음열을 설명했습니다. 교실의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키득거리던 소리는 점차 사라졌고 학생들이 하나둘씩 지우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클라크 선생님의 회의적인 표정도 서서히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지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이영인 버전이 사용되었어요. 원래 음열의 간격을 뒤집은 거죠. 그녀는 계속해서 복잡한 음악 분석을 이어갔습니다. 역행 전이영 레트로그레이드 인버전도 여기 세 번째 마디에서 나타나고 15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우는 쇤베르크의 복잡한 작곡 기법을 차근차근 분석해 나갔습니다. 음정 관계를 설명하고 리듬 패턴을 분석하며 심지어 작곡가의 의도와 당시 음악사적 맥락까지 언급했습니다. 쇤베르크는 전통적인 조성 체계에서 벗어나려고 했어요. 12음 기법은 모든 반음계적 음을 동등하게 사용함으로써 특정한 조성 센터를 없애려는 시도였죠. 이는 20세기 초 유럽의 사회적 혼란과도 연결되어 지우의 분석이 끝났을 때 교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클라크 선생님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것은 음악 전공 대학생, 아니 대학원생도 어려워할 수준의 고급 분석이었습니다. 게다가 지우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문 용어들을 정확하게 사용했습니다. 어떻게? 클라크 선생님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이런 걸 알고 있나요?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지우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국악 작곡가셨지만 현대 음악에도 관심이 많으셨어요. 한국 전통 음악과 서양 현대 음악을 융합한 작품들을 많이 만드셨거든요. 뒷자리에서 키득거리던 브래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지우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계 학생 린다 챙이 작게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교실 전체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클라크 선생님은 지우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편견을 부끄러워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재능 있는 학생을 가르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솟아올랐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지우, 앉아도 돼요. 정말 완벽한 분석이었어요. 하지만 수업이 끝나고 복도로 나선 지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칭찬만이 아니었습니다. 몇몇 학생들의 시선에는 여전히 의심과 질투가 섞여 있었습니다. 특히 브래드와 그의 친구들은 지우의 실력을 인정하기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려 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 브래드가 친구들에게 속삭였습니다. 고등학생이 저런 걸 어떻게 알아? 분명히 미리 준비했을 거야. 이것이 지우에게 닥쳐올 더 큰 시련의 시작이었습니다. 지우의 뛰어난 음악 분석 실력이 학교에 알려진 후 예상과는 달리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햄프턴 고등학교는 작은 도시의 학교답게 소식이 빠르게 퍼지는 곳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지우에 대한 소문이 카페테리아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야, 들었어? 새로 온 한국 애가 음악 시간에 엄청난 거 해냈대. 진짜? 뭘?
쇤베르크인가 뭔가 하는 어려운 곡을 완전히 분석했다는 거야. 클라크 선생님도 깜짝 놀랐대. 하지만 이런 소문들은 점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이 그런 걸 어떻게 알아? 뭔가 이상하지 않아? 분명히 미리 알고 있었을 거야. 아니면 누가 도와준 거 아닐까? 브래드 윌슨은 햄프턴 고등학교의 전형적인 인기 학생이었습니다. 미식 축구팀의 쿼터백이면서 학생의 부회장을 맡고 있었고 부유한 가정 출신으로 항상 최신형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17세의 그에게는 자신이 학교의 중심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고 누군가가 자신보다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 것을 참기 어려워했습니다. 특히 지우처럼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던 아시아 학생이 갑자기 주목받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저런 애들이 우리보다 똑똑한 척하는 거 정말 짜증나. 브래드는 친구들에게 투덜거렸습니다. 분명히 컨닝이야. 아니면 부모가 시켜서 외운 거고. 점심시간 브래드는 친구들과 함께 지우가 앉은 테이블 근처로 갔습니다. 제이슨 파커와 마이크 데이비스, 그리고 치어리더인 애슐리 로버츠가 함께였습니다. 그들은 일부러 목소리를 크게 하여 지우가 들을 수 있도록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야, 진짜 신기하다. 브래드가 과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애가 음악은 그렇게 잘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맞아. 그럴 수밖에 없어. 제이슨이 맞장구 쳤습니다. 아시아 애들은 다 암기만 잘하잖아. 이해하는 건 아니고 그냥 외운 거겠지. 애슐리가 가짜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정말? 그럼 진짜 실력은 아니네. 그냥 로봇처럼 암기한 거구나. 지우는 김밥을 먹던 손을 멈췄습니다. 얼굴이 빨개지는 것을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도시락을 재빨리 싸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벌써 가네. 브래드가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대화 듣고 기분 나빠진 건 아니겠지? 사실을 말한 건데. 지우는 고개를 숙인 채 카페테리아를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면서 뒤에서 들리는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오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브래드가 몇몇 친구들과 함께 지우를 둘러쌌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학생들이 거의 없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복도 구석이었습니다. 야, 김지우. 브래드가 지우의 이름을 일부러 잘못 발음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그거 아는 거야? 그럼 이것도 해봐.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복잡한 현대음악 악보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리게티의 에튜드 중 하나였는데 대학교 음악과 학생들도 분석하기 어려워하는 극도로 복잡한 작품이었습니다. 자, 천재라면 이것도 쉽겠지? 브래드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분석해봐.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말이야. 주변에 모인 친구들도 하나둘 거들었습니다. 맞아. 진짜 실력이라면 지금 당장 할 수 있어야지. 아까는 분명히 미리 준비한 거였을 거야. 이번엔 인터넷도 못 찾아보고 해봐. 지우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사실 그 곡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현대음악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리게티의 작품들도 함께 공부했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런 식으로 자신을 증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는 것은 그들의 게임에 말려드는 것 같았습니다. 더군다나 브래드와 친구들의 태도에서 진정한 호기심이나 배움의 의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지우를 공경에 빠뜨리려는 것뿐이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봐봐. 브래드가 승리한 듯이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역시 가짜였어. 아까 건 그냥 운이었던 거야. 아니면 누가 미리 알려준 거고. 맞아, 맞아. 제이슨이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시아 애들 다 그래. 겉으로만 똑똑한 척하지 진짜 실력은 없어. 마이크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 신용을 하며 말했습니다. 이거 SNS에 올릴까? 가짜 천재 들통나다 이런 식으로. 그 순간 지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먹을 꽉 쥐고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어디가? 브래드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우리 아직 얘기 안 끝났는데. 하지만 지우는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 걸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야 그녀는 억눌렀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상황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누군가가 학교 온라인 게시판에 악성 댓글을 남겼습니다. 새로운 아시아의 음악 천재인 척 하다가 들통났음 역시 가짜였네. 이 글에는 여러 명이 좋아요를 눌렀고 비슷한 내용의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학교 게시판에는 더욱 직접적인 공격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지우의 사물함에 여긴 미국이야. 한국 로봇은 꺼져라는 쪽지를 붙여놓았습니다. 또 다른 곳에는 가짜 천재 아웃이라는 낙서가 있었습니다. 지우는 이런 글들을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울에서는 자신의 음악적 재능이 인정받고 격려받았었는데 이곳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공격의 이유가 되고 있었습니다. 더 힘든 것은 이런 일들이 점점 교실 안으로까지 번져나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수학 시간에 지우가 어려운 문제를 맞췄을 때 또 미리 외워온 거지? 라는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영어 시간에 발표를 할 때도 발음이 이상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라는 비아냥이 따라왔습니다. 가장 상처가 되었던 것은 일부 학생들이 지우의 한국 문화 자체를 조롱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국 음식 냄새나. K-팝 좋아하는 애들 다 이상해. 아시아 애들은 다 똑같아 보여. 점심시간마다 지우는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카페테리아에서 혼자 앉아 어머니가 싸준 김밥을 먹을 때마다 주변에서 들리는 속삭임들이 마음을 찔렀습니다. 때로는 누군가 일부러 지나가면서 이상한 냄새라고 중얼거렸고 지우는 결국 김밥을 다 먹지 못하고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우는 어머니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직도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어머니에게 추가적인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우는 일기장에 썼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음악이 이곳에서는 이상한 것이 되어버렸다. 내가 자랑스러워했던 것들이 모두 공격받고 있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다. 언젠가는 이해해주는 사람들을 만날 것이라고 믿는다. 그날 밤 지우는 아버지의 가야금을 꺼내 조용히 연주했습니다. 슬픈 선율이 작은 지하실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잠들어 있었지만 지우의 연주 소리를 들으며 꿈속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음악만이 지우에게 남은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음악마저도 학교에서는 의심의 대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지만 지우를 둘러싼 의심의 시선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노골적이 되어갔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학생들은 지우를 보며 키득거렸고 온라인 게시판에는 가짜 천재는 언제 들통날까? 라는 제목의 글이 매일같이 올라왔습니다. 클라크 선생님 역시 내심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지우의 첫 번째 분석은 분명히 놀라웠지만 학교 내에 퍼진 소문들과 동료 교사들의 회의적인 시선들이
그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혹시 정말로 미리 준비한 것은 아닐까?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은 것은 아닐까? 결국 클라크 선생님은 확실하게 판단하기 위해 두 번째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까다로운 조건을 걸었습니다. 단순한 분석이 아니라 즉석에서 연주와 분석을 동시에 해야 하는 도전이었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수업을 해보겠어요. 클라크 선생님이 음악실에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실제 연주 능력과 이론적 지식을 함께 평가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술렁거림이 일었습니다. 브래드가 친구들과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드디어 진짜 실력을 확인할 때가 왔네. 클라크 선생님은 피아노 앞으로 걸어가며 악보를 펼쳤습니다. 클로드 드뷔시의 달빛입니다. 이 곡을 연주하면서 동시에 음악적 분석을 설명해 주세요. 인상주의 음악의 특징, 화성 진행, 그리고 표현 기법들을 포함해서요.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드뷔시의 달빛은 아름다운 곡이지만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작품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연주하면서 동시에 분석을 설명한다는 것은 웬만한 음악 전공자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지우 김. 클라크 선생님이 지우를 지명했습니다. 이번엔 연주도 해야 해요. 분석만으로는 부족하니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브래드가 뒷자리에서 작게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이번엔 도망갈 곳도 없고 미리 준비할 시간도 없어. 진짜 실력을 보여줘봐. 지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교실의 25쌍의 눈이 모두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시선에는 기대가, 어떤 시선에는 의심이, 그리고 어떤 시선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으며 지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피아노 건반을 바라보는 순간 아버지와 함께했던 수많은 저녁들이 떠올랐습니다. 김준호는 작곡가였지만 피아노도 뛰어나게 연주했습니다. 지우가 어릴 때부터 그는 딸과 함께 피아노 앞에 앉아 서양 고전부터 현대 음악까지 다양한 장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우야, 음악은 언어야.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선율이 대신 말해줄 거야. 그리고 진정한 음악가는 연주하면서도 분석할 수 있어야 해. 마음으로 느끼면서도 머리로 이해해야 하는 거지. 손가락이 건반에 닿는 순간 지우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 빠져들었습니다. 드뷔시의 부드러운 선율이 음악실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그녀는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뷔시의 달빛은 인상주의 음악의 대표적인 작품이에요. 지우의 목소리는 연주에 방해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전통적인 화성법에서 벗어나 색채적인 화음들을 사용하죠. 그녀의 손가락이 첫 번째 구절을 연주하는 동안 교실의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조롱하던 표정들이 점차 진지해졌고 의심의 시선들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보세요. 지우는 연주를 멈추지 않고 계속 설명했습니다. 내림나장조에서 시작하지만 전통적인 기능화성을 따르지 않아요. 대신 색채적 효과를 위해 비기능적 화성들을 사용하죠. 연주 실력만 해도 놀라운데 동시에 이루어지는 분석은 더욱 정교했습니다. 지우는 각 구절의 화성 진행을 설명하면서도 연주의 흐름을 끊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오음계가 사용되어요. 그녀가 중간 부분을 연주하며 말했습니다. 전음계적 진행이 몽환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죠. 이것이 바로 드뷔시가 추구했던 소리의 색채예요. 클라크 선생님은 점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암기가 아니었습니다. 지우는 연주하면서도 각 화음의 기능과 효과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페달링도 중요해요. 지우가 서스테인 페달을 사용하며 설명했습니다. 드뷔시는 페달을 이용해 화음들을 겹치게 함으로써 음향적 색채를 만들어내요. 이것이 인상주의 회화의 붓터치와 비슷한 효과를 내는 거죠. 15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우는 완벽한 연주와 함께 드뷔시의 작곡 기법을 상세히 분석해 나갔습니다. 그녀는 화성 분석뿐만 아니라 리듬 구조, 선율적 특징, 심지어 당시 프랑스 문화적 배경까지 언급했습니다. 드뷔시는 파리 만국 박람회에서 자바의 가멜란 음악을 들었어요. 지우가 마지막 구절을 연주하며 말했습니다. 그 영향이 이런 비서구적 선율과 화성에 반영되어 있죠. 서양 음악의 경계를 넘어선 새로운 시도였어요. 연주가 끝났을 때 교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드뷔시의 마지막 화음이 공기 중에 사라져갈 때까지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터져나온 박수 소리가 교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베트남계 학생 린다 챙이 일어서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씩 일어섰습니다. 심지어 브래드의 친구들까지도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클라크 선생님은 지우를 바라보며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완벽합니다. 정말 완벽해요. 이 수준이면 음대 교수급이에요. 20년간 음악을 가르쳐 왔지만 이런 학생은 처음 봅니다. 어떻게 이런 실력을 갖게 된 건가요? 클라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지우는 피아노 의자에서 일어서며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아버지는 한국의 국악 작곡가셨지만 서양 음악에도 정통하셨거든요. 어머니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첼리스트셨고요. 교실 뒤쪽에서 브래드가 어색하게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과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의심해서 정말 죄송했어요. 클라크 선생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의 재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네요. 앞으로는 더 많은 기회를 드릴게요. 그날 수업이 끝나고 몇몇 학생들이 지우에게 다가왔습니다. 린다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정말 대단했어. 나도 피아노를 배우는데 저런 식으로는 절대 못할 것 같아. 음악 동아리 회장인 사라 존슨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혹시 우리 동아리에 관심 있어? 다음 달에 주립 콩쿠르가 있는데 내가 참가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 처음으로 아시아계 학생인 켄지 다나카가 지우에게 다가왔습니다. 나도 일본에서 왔는데 처음에 정말 힘들었어. 근데 내가 해낸 거 보니까 정말 용기가 나. 지우는 처음으로 따뜻한 관심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있었습니다. 이런 관심이 얼마나 지속될지, 그리고 진정한 우정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우는 음악 준비실에서 혼자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첼로를 꺼내 아버지의 곡 그리움의 선율을 연주하고 있을 때 사라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가도 될까? 사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방금 들었는데 정말 아름다운 선율이야. 이 곡은 뭐야? 아버지가 작곡하신 곡이에요. 지우가 대답했습니다. 한국 전통 선율과 서양 화성을 결합한 작품이죠. 사라는 의자에 앉으며 진심 어린 관심을 보였습니다. 내 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나 보다. 이런 음악을 만드시다니. 지우는 처음으로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의 꿈, 어머니의 슬픔, 그리고 자신이 음악을 통해 느끼는 위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힘들었겠다.
사라가 공감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아픔을 음악으로 승화시키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야. 그날 밤 지우는 어머니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소희는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가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야. 내가 아빠의 가르침을 이렇게 잘 이어가고 있다니. 엄마, 이제 괜찮아질 것 같아요. 지우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음악으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는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음악은 모든 경계를 넘나드는 언어니까. 내가 그걸 증명해주고 있어. 하지만 지우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재능을 인정받는 것과 진정한 친구를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었고 그녀에게는 더 큰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일기장에 썼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내 음악이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음악은 정말 마음의 언어인 것 같다. 이제 시작일 뿐이지만 희망이 보인다. 지우의 두 번째 연주가 끝난 후 햄프턴 고등학교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월요일 아침 지우가 복도를 걸어갈 때 들리는 소리들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기 지우다. 금요일에 연주한 거 봤어? 정말 대단했지. 연주하면서 동시에 분석하는 거 처음 봤어. 우리 학교에 저런 천재가 있는 줄 몰랐네.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여전히 냉소적이었습니다. 아시아 애들은 다 저래. 공부만 잘하고 재미없어. 음악만 잘하면 뭐해? 친구도 없으면서.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지우는 가슴이 무거워졌지만 예전처럼 위축되지는 않았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점심시간에 나타났습니다. 지우가 평소처럼 구석 테이블에 혼자 앉아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을 꺼내자 베트남계 학생 린다 챙이 다가왔습니다. 혼자 앉지 말고 우리랑 같이 앉을래? 린다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기 내 친구들이 있어. 다들 내 연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린다의 친구들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었습니다. 멕시코계인 소피아, 아프리카계 미국인인 마커스, 그리고 아일랜드계인 에밀리까지 모두 학교에서 소수 그룹에 속하거나 예술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었습니다. 와, 정말 내가 그 유명한 지우구나. 마커스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드럼을 치는데 내가 연주하는 거 보고 정말 감동받았어. 언젠가 같이 연주해보고 싶어? 소피아는 지우의 도시락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게 한국 음식이야? 정말 맛있어 보인다. 우리 엄마가 만든 타코와 바꿔 먹을래? 처음으로 지우의 음식이 조롱의 대상이 아닌 호기심과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떤 음악을 들어? 에밀리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나는 아일랜드 전통 음악을 배우는데 아시아 음악도 정말 흥미로울 것 같아. 지우는 처음으로 자신의 문화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가야금의 역사부터 한국 전통 음악의 특징, 아버지가 시도했던 동서양 음악의 융합까지 친구들은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며 질문을 했습니다. 정말 신기하다. 린다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베트남 전통 음악도 서양 음악과는 완전히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거든. 언젠가 서로 배워보자.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음악 동아리 회장인 사라, 존슨이 지우의 테이블로 왔습니다. 사라는 햄프턴 고등학교에서 손꼽히는 우등생이면서 동시에 뛰어난 바이올리니스트였습니다. 지우, 정말 내가 우리 동아리에 들어오면 좋겠어. 사라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주립 음악 콩쿠르가 있는데
내가 참가한다면 정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 주립 콩쿠르요? 지우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응, 매년 이 시기에 열리는 거야. 각 고등학교에서 최고의 음악 학생들이 참가해. 우승하면 음대 장학금 기회도 있고, 사라가 설명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줄리어드 음대에서도 참관한다는 소문이 있어 지우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줄리어드는 아버지가 항상 꿈꿔왔던 곳이었습니다. 정말 참가해 볼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클라크 선생님도 내가 참가하기를 원하셔. 사라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음악 시간 후 클라크 선생님이 지우를 따로 불렀습니다. 지우, 주립 콩쿠르에 대해 사라가 말했죠? 네, 선생님. 솔직히 말하면 이 학교에서 주립 콩쿠르에서 입상한 학생은 10년 전이 마지막이었어요. 클라크 선생님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라면 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 분명히 가능해요. 하지만 저는 아직 지우가 망설였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지도해 드릴게요. 방과 후에 특별 수업을 해보죠. 클라크 선생님의 눈에는 열정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15년간의 교사 생활 중 이렇게 재능 있는 학생을 만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지우의 방과 후 시간이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클라크 선생님과의 개인 레슨, 음악 동아리 활동, 그리고 새로 사귄 친구들과의 시간까지 처음으로 학교 생활이 즐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음악 준비실에서는 매일 방과 후 특별 연습이 열렸습니다. 지우는 어머니의 첼로를 꺼내 친구들과 함께 합주를 했습니다. 마커스의 드럼, 사라의 바이올린, 그리고 린다의 플루트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냈습니다. 와, 이 곡 정말 좋다. 마커스가 지우가 편곡한 아버지의 그리움의 선율을 연주한 후 말했습니다. 한국 전통 선율이 이렇게 현대적으로 변할 수 있구나. 사라도 감탄했습니다. 내 아버지 정말 대단한 분이셨나 봐. 이런 음악을 만드시다니. 지우는 2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합주를 하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혼자서는 표현할 수 없었던 음악적 색채들이 다른 악기들과 만나면서 풍성해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선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브래드와 그의 무리는 여전히 지우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쟤네들 맨날 음악실에서 뭐 하는 거야? 아시아 애가 학교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고 있어. 더 심각한 문제는 일부 학부모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지우가 콩쿠르에 참가한다는 소식이 퍼지자 몇몇 학부모들이 학교에 항의를 했습니다. 전학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우리 아이들 기회를 빼앗아? 브래드의 어머니인 캐롤 윌슨이 교장실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자기 실력인지도 의심스러워요. 부모가 도와주는 건 아닌가요? 교장인 로버트 스미스는 난처한 입장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뛰어난 학생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 유지들인 학부모들의 불만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지우는 화장실에서 우연히 이런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 한국애 때문에 우리 애들이 피해보는 것 같아서 걱정이야. 맞아. 갑자기 나타나서 기회를 독차지하려고 하네. 상처받은 지우는 그날 저녁 어머니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제가 여기서 음악을 하는 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건 아닐까요? 어머니 소희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우야, 내 재능은 하늘이 준 선물이야. 그걸 숨기거나 포기할 필요는 없어. 오히려 더 당당해져야 해. 하지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널 좋아할 수는 없어. 하지만 진정으로 내 음악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잖아. 사라나 린다, 마커스 같은 친구들 말이야.
소희가 딸을 격려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갑자기 아버지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지우야, 음악가는 자신만을 위해 연주하는 게 아니야.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감동과 위안을 주는 거지. 그게 우리의 사명이야. 다음 날 지우는 더 열심히 연습하며 자신의 실력으로 증명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클라크 선생님도 지우의 의지를 보고 더욱 열정적으로 지도했습니다. 콩쿠르에서는 자신만의 색깔이 있는 연주를 해야 해요. 클라크 선생님이 조언했습니다. 기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진정성 있는 음악을 들려주세요. 지우는 콩쿠르에서 연주할 곡으로 아버지의 그리움의 선율을 첼로 독주곡으로 편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선율과 서양의 현대적 화성이 만나는 독특한 작품으로 자신만의 음악적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말 좋은 선택이야. 사라가 지우의 결정을 듣고 말했습니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음악으로 승부하는 게 맞아. 연습실에서 지우가 편곡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의외의 방문자가 찾아왔습니다. 일본계 학생 켄지 다나카였습니다. 안녕, 지우. 혹시 방해되지 않으면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에요. 앉으세요. 켄지는 지우와 비슷한 경험을 했던 선배였습니다. 2년 전 일본에서 전학을 왔을 때 비슷한 편견과 차별을 겪었던 것입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 켄지가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아시아 학생이라는 편견, 언어의 장벽, 문화적 차이. 모든 게 어려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정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어.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내 정체성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켄지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야. 내 음악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거. 켄지의 격려는 지우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런 어려움을 극복한 선배가 있다는 것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콩쿠르까지 3주가 남은 어느 날, 지우는 마침내 자신의 편곡 작업을 완성했습니다. 아버지의 그리움의 선율이 첼로 독주곡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한국 전통 음악의 깊이 있는 감정과 서양 음악의 기교적 요소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작품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지우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고 그녀의 새로운 도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주립음악 콩쿠르 당일 지우는 새벽 5시에 잠에서 깼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 이른 시간이었지만 더 이상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 음악가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아버지의 음악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무대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니 소희는 딸보다 더 긴장한 듯 보였습니다. 지우야, 아침 먹어야지. 빈속으로는 안 돼. 하지만 정작 어머니 자신은 커피 한 잔만 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엄마가 더 긴장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우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을까. 소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늘 아빠가 함께 하실 거야. 분명히. 주 콩쿠르장인 보스턴 심포니 홀까지는 차로 3시간이 걸렸습니다. 고모가 운전을 자청했고 어머니와 지우는 뒷자리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뉴잉글랜드 지역의 단풍이 절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빨강, 주황, 노랑으로 물든 나뭇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
마치 축제의 전주곡 같았습니다. 지우야, 긴장되지 않니? 고모가 백미러로 지우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니요, 이상하게 전혀 안 떨려요. 오히려 빨리 무대에 올라가고 싶어요. 지우가 정말로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보스턴 심포니 홀에 도착했을 때 지우는 그 웅장함에 잠시 압도되었습니다. 1900년에 지어진 이 홀은 세계 최고의 음향을 자랑하는 곳 중 하나였습니다. 레드벨벳 자석들과 금색 장식이 조화를 이룬 내부는 마치 음악의 신전 같았습니다. 콩쿠르장에는 각 지역에서 선발된 최고의 젊은 음악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바이올린, 피아노, 첼로, 플루트까지 다양한 악기의 연주자들이 각자 마지막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들을 보며 경쟁보다는 소통에 대한 기대감을 느꼈습니다. 와, 정말 높은 수준이네. 백스테이지에서 다른 첼리스트의 연습을 들은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제 음악을 들려주러 온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는 게 아니라요. 지우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기실에서 지우는 다른 참가자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뉴욕에서 온 피아니스트 엠마 버몬트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 데이빗, 그리고 코네티컷에서 온 플루티스트 올리비아까지 모두 각자의 이야기와 음악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는 어떤 곡을 연주해? 엠마가 지우에게 물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작곡하신 곡을 첼로 독주용으로 편곡한 작품이에요. 그리움의 선율이라는 곡인데 한국 전통 음악과 현대 클래식이 융합된 곡이죠. 지우가 설명했습니다. 와, 정말 독특하네. 아버지가 작곡가세요? 데이빗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 한국에서 국악과 현대 음악을 융합하는 작업을 하셨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요. 지우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연주가 될 것 같아. 올리비아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들려주는 거네. 드디어 지우의 차례가 왔습니다. 무대에 올라서는 순간 2,000석 규모의 홀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관객석에는 각 참가자의 가족들과 음악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심사위원석에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수석 첼리스트를 비롯해 저명한 음악가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첼로를 무릎에 올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우야, 음악은 마음의 언어다. 내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해라. 첫 음이 홀에 울려 퍼지는 순간 지우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 빠져들었습니다. 아버지의 그리움의 선율이 첼로를 통해 새롭게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한국 전통 선율의 애절함과 그리움이 첼로의 풍부한 음색을 통해 표현되었습니다. 곡의 중간 부분에서는 현대적인 화성 진행이 전통 선율과 만나 독특한 색채를 만들어냈습니다. 지우는 연주하면서도 아버지와 함께했던 수많은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작은 피아노 앞에서 함께 연주했던 저녁들, 아버지가 새로운 곡을 작곡할 때마다 가장 먼저 들려주던 선율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병원에서 중얼거리던 미완성의 멜로디까지 15분간의 연주 내내 콘서트홀은 완전한 정적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우의 첼로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은 단순한 기교를 넘어선 깊은 감동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17세 소녀가 경험했을 리 없는 인생의 깊이와 아픔, 그리고 희망이 음악을 통해 표현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곡의 클라이맥스 부분에서는 지우 자신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 그리고 새로운 땅에서 겪은 모든 시련들이 음악으로 승화되었습니다.
관객석 곳곳에서도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주가 끝났을 때 잠시 완전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터져나온 박수는 마치 천둥 소리 같았습니다. 관객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심사위원들조차 감동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보스턴 심포니의 수석 첼리스트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무대에서 인사를 한 후 관객석에서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치는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지우는 자신이 정말로 해낸 것을 실감했습니다. 아버지의 음악을 세상에 알렸고 자신만의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한 것입니다. 백스테이지로 돌아오자마자 다른 참가자들이 지우를 둘러쌌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 그런 표현력은 어떻게 나오는 거야? 엠마가 진심 어린 칭찬을 했습니다. 내 음악을 듣고 울었어. 정말 아름다웠어. 데이빗도 감동을 표현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심사위원 중 한 명이 직접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줄리어드 음대의 첼로가 교수인 마이클 로젠 교수였습니다. 지우 김학생이죠? 정말 놀라운 연주였습니다. 로젠 교수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특히 그 곡의 문화적 융합이 인상적이었어요. 아버지가 작곡하신 곡이라고 하셨나요? 네, 교수님. 아버지가 한국의 국악 작곡가셨는데 동서양 음악의 융합을 추구하셨어요. 정말 의미 있는 작품이군요. 그리고 당신의 연주 실력도 뛰어납니다. 혹시 대학 진학 계획이 있다면 저희 학교를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과 발표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우는 1등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의미 있었던 것은 로젠 교수로부터 줄리어드 음대 전액 장학금 제1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지우 김. 당신은 오늘 단순히 콩쿠르에서 우승한 것이 아니라 음악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시상식에서 주최 측 대표가 말했습니다. 학교로 돌아가는 길,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는데 이제는 음악을 통해 새로운 세계와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어머니가 지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아버지의 음악을, 우리나라의 음악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그날 저녁 햄프턴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환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클라크 선생님과 음악 동아리 친구들이 축하합니다. 현수막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대단해, 지우. 사라가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너무 자랑스러워. 마커스가 드럼 스틱을 치며 리듬을 만들었고 린다는 플루트로 축하곡을 연주했습니다. 소피아와 에밀리도 함께 어울려 즉석 축하 공연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일기장에 썼습니다. 오늘 나는 단순히 콩쿠르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음악이 정말로 마음의 언어라는 것을 증명했다. 아버지의 꿈을 이어받아 나만의 길을 걸어가겠다. 창밖으로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축복의 눈 같았습니다. 선율로 말하기 시작했던 소녀는 이제 사람들과 마음으로 소통할 줄 아는 젊은 음악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달아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를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